힘들게 오늘 오신 관객분들입니다. 인사 한 말씀씩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민트에서 박건을 연기한 박종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민트에서 황치성 역을 한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휴민트에서 최선화 역할을 한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생희를 연기한 정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런 자리가 열리기를 많이들 고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 릴레이를 객석으로 하지 않고요. 사전에 관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소셜미디어로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몇 가지 질문을 후반부에 같이 녹여서 Q&A 오늘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승환 감독님께 이 영화의 이미지의 출발점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배경이 블라디보스토크죠. 막 듣기만 해도 추워지는 배경의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추운 지역, 또 메마른 지역이라는 이 특성이 영화의 연출에 전반적으로 미친 이미지로서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해봤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스파이 영화라고 하면 또 우리에게는 추운 나라에서는 스파이라는 어떤 고전적인 인상이 있기도 하니까요. 어떤 점들이 그 이미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계절을 배경으로 하느냐는 그 영화 전체에 굉장히 많은 것을 작용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계절을 배경으로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나 인물이 정해졌을 때 그 공간적 배경만큼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지만 실제 모로코에서 촬영할 때 그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영화는 굉장히 더워 보이지만 실제로 되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기 속에서 벌어져야 더욱 전달이 잘 되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영화 보셨겠지만 이야기의 이 특성상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공간 자체가 꼭 필요한 곳이었고, 그 공간을 담아내는 그 계절이 어떤 것이 좋을까는 당연히,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그 바닷물까지도 얼린다는 그 추위, 그리고 그것은 겨울에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봄에 탄생을 하기 직전에 모든 것들이 숨을 떼는 그 위로 하얀 눈이 덮이는 것, 뭔가 진실을 덮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바깥으로 안 나오고 자꾸만 안에 숨어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스파이물에 잘 어울리는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계절감이 배우들의 의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저도 영화 처음 볼 때부터 이 점이 정말 궁금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후기 찾아보면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조과장의 코트와 박건의 무스탕, 그러니까 두 인물을 표현하는 조금 또렷한 시각적인 장치이자 의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상팀의 아이디어였을지 아니면 또 이것이 굉장한 취재를 바탕으로 한 글이었기 때문에 취재의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한 의상일 수도 있겠다는 짐작도 잠시 해보긴 했거든요. 사실 의상이 있어서만큼은 취재를 바탕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쪽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지금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의상들은 너무 무겁고 소재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잘 즐겨 입는 소재가 아니에요. 근데 스파이들은 사실은 사람들 속에 묻혀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으면 튀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영화 속의 세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픽션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계 안의 질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묻어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의상은 사실 제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 코트와 무스탕은 제가 그런 코트와 무스탕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참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그 잘 못 입는 그 롱코트를 누군가한테는 꼭 입혀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굉장히 이 영화에 영향을 준 것이 스파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프랑스의 그 60년대 필름 누아르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사실은 영화 오프닝과 엔딩에 나온 이미지는 장페르 멜빌 감독의 사무라이의 오프닝에 거의 그 흡사한 이미지를 제가 흉내를 내봤던 건데 그 영화 속에 알랭 드롱이 계속 이 코트를 입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것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제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스탕도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이어서 박정민 정도는 뭐 나랑 비슷하게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무스탕을 입은 비밀이 또 이런 식으로 비화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사실 황치성이 가장 비슷하죠. 이것은 또 배우 의견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배우들께는 이런 공통 질문으로 한번 포문을 열어볼까요? 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사보다는 상황의 뉘앙스라던가 혹은 침묵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해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다들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이 배우들께 어떤 소회를 남겼는지 궁금한데 요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사를 거의 자막으로까지 볼 만큼 어떤 말을 하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런 영화를 만난다는 것은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색다른 포인트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대사보다는 뉘앙스, 감정적인 표현들이 더 두드러지는 영화에 참여하신 소회가 어떤지 배우들께 공통으로 여쭤봅니다. 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가 아니라 이제 표정, 몸짓으로 표현해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주 가끔씩 나의 진심하고 다른 얼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과 나의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박건의 얼굴로 쳤을 때는 그건 박건의 진심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더러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뭐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이 외면 연기를 해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면 연기가 능사가 아닌 거죠. 이게 내가 아무리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사랑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게 결국에는 박정민의 얼굴, 박정민의 버릇처럼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철저하게 정말 계산을 해서 표정이나 눈빛이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오히려 박건처럼 표현을 해주는 것이 화면에는 더 그럴싸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연기라는 것이 진심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조차 아니구나. 네, 그때 어떤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이 인물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구나라는 걸 많이 배웠고 또 박건은 대사가 많이 없어서 대사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의 대사가 많았어요. 많은 편이었죠. 많아서 네. 이 대사를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약간 홀리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간혹 이제 대사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는 듯한 음미하고 있는 듯한 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음이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의 콧노래 같은 걸 많이 불렀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되게 어떤 긍정적으로 즐겨보는 어떤 느낌들을 주면서 사실은 촬영도 즐거웠고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역할이 어떻게 내가 뭔가 수행을 해서 이뤄가는 것들이 눈에 탁탁 보이는 역할들이라 그런 즐거움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저의 경우도 사실 그 캐릭터 자체가 그 스스로의 그 힘듦을 쉬이 표현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잘 조절해가면 이렇게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전적으로 좀 감독님께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정을 드러냄에 있어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있으면 잘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 디렉션에 많이 의지를 하고 믿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연기를 하면서 그 대사가 없을 때 그 배우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대사가 없을 때 그 공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이 참 영화가 그 묘미인 게 사실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접할 때는 사실 저희가 대사가 없으면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집중을 하기가 힘든 건데 영화가 주는 그 묘미 그리고 그 힘이 그 묵언을 했었을 때 저희가 상대방의 그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관객분들한테도 그게 정말 영화가 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영화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더 깊은 여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이후로도 만나시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서 OTT 서비스라던가 IPTV로 이 영화가 넘어가서 안방에서 이 영화를 보시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도 자막 켜기 기능은 좀 켜지 않고 보는 영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박건이 숨을 거치게 몰아준다 이런 자막을 보면 왠지 이 영화의 감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정민 배우에게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류승환 감독님이 언론시사회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관객들이 보기에 근사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배우들의 매력이 펼칠 수 있는 판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연출 의도가 굉장히 뭉클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각본보다 어떤 배우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먼저인 프로젝트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점에는 특히 이전에도 같이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던 박정민, 조인성 두 배우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런 종류의 연출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게 배우에게 어떤 용기 혹은 동기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의 시장 상황이나 제작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게 굉장히 뭉클한 제안 같았거든요. 그 아까 뭐 감독님께서 뭐 어렸을 때 뭐 알랑드롱의 어떤 그런 복장의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어렸을 때 그 제가 동경했던 감독님들이 아직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짱짱하시잖아요. 짱짱 류승환 예, 그래서 그러니까 류승환 감독의 영화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막 보면서 공부했던 학생이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뭐 이제 유령이라는 단편 영화를 처음 감독님 만났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한 영화의 중요한 롤로 배우에게 어떤 신뢰를 주신 그 신뢰감을 보여주신다라는 건 사실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감독님께서 어떤 이제 박정민이라는 어떤 배우를 이 영화에서 정말 근사하게 찍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찍어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언제 이제 저도 이 영화를 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낀 게 언제였냐면 저는 데뷔를 그래도 데뷔한 지 조금 됐는데도 영화를 찍기 전에 프리 단계에서 콘티를 짜는 단계에서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이 어떤 배우를 불러서 360도로 사진을 찍어본 게 처음이에요. 네. 그 자연광에서 조명을 친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 박정민의 얼굴이 뭐 사실상 멋있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박건과 유사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우의 어떤 얼굴을 감독님과 스태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영화에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믿음은 사실 살면서 크게 이렇게 자주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내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그 전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지만 더 열심히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번씩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가 박정민 배우에게 향하는 어떤 시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매 작품마다 같이 하신 감독님들의 신뢰를 너무나 받고 있는, 같이 하지 않으신 감독님이라도 신뢰를 보내는 배우지만 지금 저는 그 360도 촬영 이야기 들으면서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님과 대사 한 줄 한 줄 다 작업하셨던 그때의 기억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 무한한 신뢰를 주고 싶은 배우인가 봐요. 감독님. 그때 사실 살짝 생각해 보면 신뢰가 없어서 신뢰를 갖고 싶어서. 네. 얘를 믿고 싶어서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건 애정이라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정에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애정을 주고 싶은 배우였던 것으로. 신사경 배우에게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선아가 조과장에게 결국은 협력을 하죠. 그의 정보원이 되는데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에게 협력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영화에서는 공백입니다. 예컨대 조과장의 첫 정보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 초반 장면에 등장하는 정보원 같은 경우는 많은 인간적인 유대감이 있었겠지만 헌법의 구절을 언급할 때 좀 마음이 크게 움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하죠. 선아는 무엇에 마음이 동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선아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이제 간암 진단을 받으신 이후부터는 삶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일단 가정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학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어머니 치료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올인할 만큼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조과장이 어머니 그 암 치료 비용이라던가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제안을 하셨을 때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상황이 날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사실 휴민트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선아의 그 선택이 굉장히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런 마음들이 영화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아가 아마도 이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어떤 상황에 놓인 순간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나 봐요. 아마도 저 사람의 인생에서 없었던 순간을 다시 살아보듯이 하는 순간들에 드디어 놓였겠구나 하는 안심이 좀 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박정민, 신세경 배우의 안타까운 사랑은 이 영화를 책임진 어떤 뼈대와도 같기도 한데 선아와 건의 좋았던 한때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죠. 근데 보이는 대신 들리는 장치로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연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 애수 어린 장면이 몇 장면이 있지만 창문에서 박건이 그 두 사람의 대화와 노래가 담긴 그 음성 파일을 듣는 짧은 모습이 영화에서 애수가 느껴지는 굉장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녹음의 상황을 두 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왜 이걸 더 여쭤보냐면 영화에서 두 분이 캐릭터로서 연기하는 목소리와 그 음성이 조금 다르게 들린다는 느낌을 저는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녹음의 상황이 더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좋았던 한때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달리 들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녹음 상황은 말씀해 주시죠. 숙소 옆에 저희 의상팀이 의상을 보관하는 그 맨션이라고 해야 되나? 있었어요. 그런 공간이. 그리고 안에 아주 작게 저희가 편집본 이렇게 볼 때 모이는 작은 회의 공간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녹음했어요. 그 사운드 기사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좁은 공간이 열악한 공간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몇 테이크 같습니다. 저희 감독님이 여러 가지 또 주문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거 사실 감독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씬에 대한. 그 장면 지금 얘기 나온 그 박건이 선아의 음성 파일을 듣고 있고 그것을 황치성이 또 감시하고 있다. 나는 그 장면은 박찬욱 감독님 아이디어예요. 박찬욱 감독님이 대본을 보시고 야 이게 선아가 가수면 선아가 그러면 그 얘 배경도 그 어려서부터 음악을 하고 했던 사람일 거 아니야 노래를 하고 그러면 생일 선물을 그렇게 해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음성 파일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듣는 것을 황치성이 그것을 감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좀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그 방에 감시 카메라와 그 녹음 기능까지 그 방이 좁아가지고 카메라를 달면 다 보일 텐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야 요즘 그거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래서 근데 그 남의 영화라고 그렇게 자기 영화 그렇게 안 하면서 근데 그게 저는 되게 굉장히 그럴싸한 아이디어로 들려서 박 감독님한테 진짜 감사해하고 있죠. 재미있는 또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은 제가 후반부에 소개를 따로 하긴 할 텐데 이 질문은 이 녹음과 연관된 질문이라 제가 앞에 좀 가져왔거든요. 박건의 가장 최근 녹음 날짜까지 보신 분입니다. 이분은 2015년 2월 12일 블라디에 온 날이 가장 마지막 녹음이던데 그 녹음은 황치성을 파악하기 위한 녹음인지 급하게 식당에서 선아의 무대를 녹음한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해진 게 없다면 박정민 배우님은 어떤 녹음을 한 게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어느 관객분이 주셨습니다. 처음 알았고요. 뭐 박건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황치성 때문이겠죠. 예, 그거 갑자기 선화가 한번 나가서 노래한다고 갑자기 핸드폰을 켜서 녹음을 하는 거는 뭐 예뻐 보이긴 하지만 조금 박건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황치성 때문이겠죠. 황치성이 어떤 동태 파악을 위해서 계속 켜놓은 거겠죠. 거기 녹음된 거는 그 영화 이제 초반에 박건이 등장할 때 그 다트 장면에서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인정받는 그 이제 자백을 받는 게 이제 물론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중간이 이제 잘려 있죠. 일단 박건이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 거예요. 그 자백하고 하는 것들을 녹음하고 이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면 삭제시키고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그것이 직업적으로 계속 그 녹음을 누르고 그리고 심지어 통화할 때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직업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실은 저도 뭐 정확하게 우리 연출부들이 막 이제 그 날짜에 뭘 녹음했을까까지는 아니어도 선화의 녹음 순서 리스트가 이렇게 저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논리적인 이유를 붙여서 순서들을 잡는 거죠. 역시 액션씬의 총알의 개수를 세면서 촬영한 제작팀답게 꼼꼼한 그 리스트에 비밀이 또 있었군요. 박해준 배우는 참 예뻐할 수가 없는 캐릭터인데 이 영화 안에서만큼은 영화에 그 등장하지 않는 황치성의 사연을 혹시 고민하셨을지 궁금했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캐릭터마다 배우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엔 전사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황에 몰입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박해준 배우의 악역이 항상 나쁜 놈이 아니라 좀 이상한 놈의 그 한끗의 묘미가 좀 있다고 항상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치성 같은 경우도 좀 자부심이 너무 강한 능글맞음이라고 해야 될까? 좀 이런 면이 굉장히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게 하잖아요. 볼펜도 왜 두 번 누르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한 끗의 그 차이를 만드는 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제가 이 역할을 하고 사실은 저도 무대 인사를 이렇게 쭉 이제 해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구나. 그리고 물론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이 연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무조건 똑같이 할 수 있는 배우는 없다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단 1도 없구나 나한테.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했을 때 절대 똑같이 안 하려고 하는 반항심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박지성이라는 인물의 배경 중에 이제 감독님이 뭐 이렇게 우리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고 반지 꼈는데 댓글에 반지 낀 모습도 너무 싫다고.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북한 주제에 있으면 실제로 가족 중에 한 명은 또 본국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뭐 이 사람도 이제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본인이 꾸려놓은 이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이런 역할인데 참 조금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이 인물 자체가. 근데 개인이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뭔가 이런 악행임을 알매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의 그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약간 변질된 것 같아요. 그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리할 때는 그 대의를 위한 거를 정당화시키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대의를 버리고 그냥 개인 욕심을 쫓아오기도 하고 항상 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최근 뭐 하지만 뭐 약간 정치 어쨌든 꼭 우리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하는데 결국 사리사욕을 채우는 뭐 그런 어떤 인물에 좀 접근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되게 재밌게 감독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한 길로 가지 않게끔 늘 캐릭터를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충분히 즐기는 어떤 인물로 계속 만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연기를 즐겼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답변의 진솔함의 깊이와는 좀 다르게 박해준 배우는 이 팀의 애착 인형인가요? 무슨 얘기만 하면 다들 웃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으로 배우를 바라보고 계시는 듯한데 많이 사랑받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행복하네요. 이렇게 저한테 한 말 세계 너 네,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모두가. 네, 정말 인기쟁이 유수환 감독님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신 정유진 배우에게도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치성은 우리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 치성을 제외한 인물들이 각각 자기의 기존의 신념, 옳다고 믿는 것들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념에 좀 반하는 행동들을 전부 하게 돼요. 그게 아마 타인을 향한 진심이자 좀 비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불러도 좋을 텐데 임대리도 마찬가지 선택을 하는 인물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박건과 싸우다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조과장을 도우려 달려갔을까 이 부분의 미스터리를 푸는 것도 배우의 숙제였겠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저도 사실 대본을 보고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리라는 캐릭터는 사실 이제 원칙
과 규율을 중시하는 그 국정원과 또 인류의 휴머니즘을 중시하는 그 조과장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거를 연기적으로 표현을 하기에도 많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연기를 하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뼈다구도 부러져가면서 이제 조과장을 이제 구하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 임대리도 성장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를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또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조과장을 보면서 저 또한 조과장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를 느꼈고 또 조과장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서 성장하고 이제 또 그 사이에서 제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방금 언급하신 부분과 조금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휴민트가 굉장히 독특한 첩보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그냥 아예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한 첩보라는 소재가 왜 지금 시기에 류승환 감독에게 떠올랐을까가 영화를 보고 가장 처음 궁금해진 지점이었는데 어쩌면 의식했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도 어떤 배경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감독을 좀 추동하게 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첩보 영화, 뭐 스파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요즘은 AI를 비롯해서 기술로는 못 만들어낼 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좀 첨단 정비들을 활용한 그런 스파이물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휴민트는 기계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출한 결과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 혹은 타인을 향한 진심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마음만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둔 첩보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련해서 류승환 감독님 들려주실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그 영화의 출발부터 그 장르 영화에 대한 매혹에서 영화를 보고 만드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 구조가 뭔가 이렇게 구조 자체가 막 흥미롭고 뭐가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출렁대는 그런 것을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소재주의랄까요? 뭔가 독특한 소재, 새로운 배경, 막 이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결국 우리는 영화를 만들게 되면 사람을 찍게 되는데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것이 점점 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 자체에 더 호기심에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뭐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세계에서 그 생존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만나서 거기서 뭔가 부딪히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거대한 세팅을 한 것 같지만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외국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를 참 감추고 살기 힘든 배경 안에서 자기를 감추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긴장감,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들. 저는 요즘에 이제 완벽한 사람보다 그런 실수하고 흔들리는 사람들한테서 더 뭐 결국 좋은 얘기는 다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위인을 다룬 영화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주는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지 어떤 그 안에 있는 막 드라마틱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보다 연산군에 관한 이야기가 더 사람들을 흥미로워하듯이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보면 이런 그 스파이들의 세계에서
대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갈까 싶을 정도의 그 막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 제가 그 알게 된 분 한 분은 자기 가정이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휴민트 세계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이 남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인류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여서.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작전 동안에는 그 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이 사람이 그런 정보부에서 일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어떤 상사의 주재원이라고만 알고 출장 갔다가 오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가족들한테 출장 간다고 해놓고 가서는 완전히 위장된 삶을 살고 또 돌아오고.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냉혈한이라도 이 작전 중에 뭐 이게 임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정이라는 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도 막 그걸 뭐 몇 번씩 임무를 수행하고 막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의 최근의 어떤 관심사, 호기심이 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복잡한 플롯이나 막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막 꼬아서 막 반전에 반전을 기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좀 보다 집중하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결과물이 이 영화입니다. 취재하신 분들은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짜의 마음을 연기하거나 가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휴민트 속에서 그리신 인물들은 굉장히 순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읽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뭐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사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이념과 체제를 넘어설 수 있는 무언것, 그리고 계산할 수 없는 무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AI로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실을 가리려면 그 어떤 결정적 증거의 진위까지 다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시기에 끝내 조작할 수 없는 게 뭘까? 그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답이 이 휴민트라는 영화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와 그 시기에 나오는 영화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드는 사람들이 의식을 했든 아니면 무의식에 있었든 이런 점들이 아마 휴민트를 좀 더 강렬하게 만드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에서 멜로를 짙게 읽어내시는 것도 이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을 보려는 영화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박정민 배우는 각본으로 상상했던 것보다 완성본에서 멜로가 좀 더 두드러진 면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각본상에는 어느 정도 묘사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박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희생하는 로맨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배우가 선호하는 멜로의 색채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우선 저는 이 대본을 처음 이제 바꿈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뭐 이렇게 뭐 지금 개봉하고 난 요즘에서는 많은 분들이 뭐 멜로 영화 같다, 멜로 영화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동력이 사랑하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부터는 이 정도의 어떤 서로 간의 감정이 오가는 것이고, 이 정도로 한 사람 하신 말씀. 지금 휴민트라는 홍보 좀 하려고 잠깐 들어봤어요. 저 우리 휴민트 배우들 모여서 홍보하고. 네, 이어가자면 까먹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다시 당신 목소리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켜가는 걸 보면서 저도 그렇고 세경 씨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성이 형의 어떤 특정 표정들도 그렇고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음들이 얼굴에 이제 그 표정에 드러나는 것이 조금씩 찍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아, 이 영화가 생각보다 어떤 선화와 박건 간의 어떤 사랑이 생각보다 더 큰 어떤 이 중심축이 돼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뭐 멜로라기보다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멜로 영화나 멜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영화에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흔한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자주 갖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삶을 지탱하기도 하는데, 영화를 찍으면서 그 사랑의 어떤 가장 극단적인 명태, 그러니까 희생,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순애, 이거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거는 기회가 또 흔치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모양의 멜로 감정 혹은 이런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행운이죠. 네. 류승환 감독의 영화에는 많은 지점들이 늘 새롭게 기대가 되지만 액션 장면의 그 타격감이라고 하는 것들, 액션 장면의 설계를 늘 기대를 하시죠. 충무로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부터 항상 액션 장르를 향한 감독의 순애가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고 이 영화에서도 그것이 느껴진다고 보는데요. 이게 무엇에서 비롯하는 것일까? 지금 돌이켜 보시면 그게 상당히 궁금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르에 대한 순수한 동경의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파악한 어떤 작가적인 역량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이상향이 있기에 계속 찍어가는 어떤 사랑의 방식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라고 지금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를 처음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던 시절, 그러니까 첫 경험이 이런 장르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달라진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박건의 그런 그 멜로드라마를 표현하는 방식도 지금 이런 박건의 마지막의 그런 결정, 그 행위들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이 좀 여전히 좀 순수한 형태의 그 영화적인 장치랄까.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마술과 서커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펼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신기해요. 근데 저는 액션 영화가 저한테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같은 장면도 그냥 툭탁거리고 싸우고 막 총 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물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고 관객이 누구를 편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슷한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배우들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박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와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박건의 마지막 선택이 사실 각본상으로 볼 때 그것이 고귀한 희생처럼 보이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분 사실이고, 저는 박건이 상당히 미성숙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건의 욕망은 자신의 죽음으로 선화한테 영원히 남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미 한번 이별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그 상황까지 갔을 때 조과장이라는 존재를 봤을 때 통상적인 삼각관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선화가 혼자서 살아남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박건이 그 둘이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선화와 만약에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어떤 신념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시스템 안에서 나의 삶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될까? 그래서 자신이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굉장히 유아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든 모습, 가장 내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상대에게 각인시켜서 영원히 그녀 안에 내가 살아남겠다.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이거
네, 현장에서 감독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 있었는데 좀 공감됐었어요. 저 그렇게 만만하게 찍는 사람 아니에요. 네, 액션에 대한 이야기 방금 해주신 것도 그렇고 저는 여전히 어떤 장르적인 동경을 가지고 있는 기성 감독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그냥 찍던 대로 관성으로 찍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류승환 감독의 경력 안에서면 그래도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새로운 실험의 영역들을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여전히 든든한 기성 감독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뭉클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인데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보고 그, 파일이라고 초반에 이제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 대사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항상 그 대사를 하면 감독님 생각이 나는데 아빠는 어렸을 때 서커스에 가셨다가 동물들과 사랑에 빠지셨대요. 그래서 이곳에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손을 드셨대요라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네, 좀 감독님이 생각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이예요. 네. 라이프 오브 파이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그 장면 보실 때 또 마음이 좀 뭉클하시겠네요. 관객 여러분들이 미리 주셨던 질문으로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세경 배우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많은 질문 중에 제가 추려온 거라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요. 박건을 진짜 사랑해서 이 사람이 선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는 해석도 봤는데 선아가 그 정도로 박건을 생각했을까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기하셨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사실 그 선아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이게 그 자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큰 돈을 벌기 위해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간암 진단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 이제 교화소에서 폐렴 진단을 또 받으셔서 양쪽으로 이제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건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네, 지금 밝혀졌습니다. 아쉽네요. 근데 사실 뭐 이제 박건과 헤어지게 된 계기 자체가 사실 모든 그런 책임감과 어떤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조금 네, 수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선아와 박건의 그러니까 선아가 훨씬 어른스러운 선택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건한테 자신의 흔적을 아예 안 남기고 무엇 때문에 떠난다는 것을 오히려 선아는 그렇게 사라지는 선택을 하고 박건이 또 마지막에 자신이 그러니까 선아의 이별 방법과 박건의 이별 방법을 보면 거기서 두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그렇네요. 확연하게 어떤 성격이 다른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정유진 배우에게는 이분은 아마 직장 생활이 좀 힘드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상사가 조과장 같은 사람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주신 관객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실제 MBTI가 뒤에 P긴 하지만 이제 또 조직적으로 봤을 때 또 제가 일을 할 때는 또 J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참 변수가 많은 분이시잖아요, 조 과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 과장님과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같이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또 전후에 또 동료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조 과장님 같은 분이 이제 상사로 계시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캐릭터의 감정선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은 제가 회사원이 아니지만
회사를 다닐 때 막내 기자 시절에 이런 선배가 회사에 있었다면 6개월쯤은 더 참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 코트를 입은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하게 됐습니다. 네. 박혜준 배우에게는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무대 인사를 여러 차례 봤는데요. 무대 인사를 통해 보여주신 배우님의 모습과 황치성 캐릭터는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치성 캐릭터와 박혜준 배우님의 가장 비슷한 포인트는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진짜 이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우리 동료들을 감독님이야 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진짜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요. 그래서 다 진짜 내려놓고 이번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었기도 하고 진짜 아까 박건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왜냐면 이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이 둘과 그다음에 조과장도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이게 떠나질 않는데 사실 황치성도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든 사람이고 금태 금운동 다 진짜 막 그 쓸쓸함의 그 고독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다 모였는데 이 그런 어떤 애틋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질문 자체는 황치성과 이- 박혜준 네. 배우의 닮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열심히 뭐 잘해야겠다 그리고 즐겁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뭐 그 비슷한 부분도 있죠. 네. 그리고 한시도 어떤 지루함을 못 찾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의 같이 있다는 그 즐거움과 이 지루함을 못 찾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황치성이 그 좁은 그 혼자만의 그 성에서 나름 혼자만의 즐기는 방식과 약간은 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누군가는 반지 낀 것도 싫다고 했지만 외로운 사람입니다. 황치성도. 그리고 멀리 계신 관객분들은 아마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방금 영화 이야기와 같이 동료들과 시간을 보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가가 지금 굉장히 촉촉해지셨어요.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네네, 지금 다 찍어주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이 정말 사실은 많았는데요. 박건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대체 했느냐. 근데 저는 이번에 진행자의 권한을 발휘해서 이 질문을 박정민 배우에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정민 배우가 이걸 5년 뒤에 공개할 거다라고 하셨을 만큼 이걸 좀 비밀로 감춰두고 싶었던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에 물론 관객 여러분 질문 중에는 이것 때문에 궁금해서 수능 망할 것 같다. 그리고 답변을 유추하다가 동생이랑 싸웠다 등등의 여러 협박과 간절함들을 제가 받지만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돌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사가 각본에 뭔가가 있었는지.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속삭인다라고만 돼 있었고 뒤에 이제 그 임대리가 뭐라 그랬어요? 뭐 살고 싶다더라. 이렇게만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때 그냥 어차피 이 녹음을 할 때 그 사운드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셔서 뭐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한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저희의 그냥 어떤 뭐 촬영을 진행하기 위한 어떤 것이고 저는 사실 그 순간 박건이 한 대사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가장 애절한 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가 5년 뒤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그렇게 되면 모두 다 다른 영화들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대사를 모른다라는 건. 그래서 좀 맡겨드리고 싶다. 근데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수험생의 고민과 가정 불화 등등이 걱정되긴 하지만 박정민 배우의 의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조과장을 통해 듣는 박건의 마지막 대사. 그러니까 뭐라고 실제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조과장은 살고 싶다 너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인물은 많지만 마지막에 삶을 붙드는 인물처럼 느꼈거든요. 이후에 선아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선택이 대비되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두 인물, 그러니까 선아와 박건의 살아냄을 어떻게 설계하셨을지, 그 대비를 통해 관객이 무엇을 느끼길 바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 이런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각본을 쓰고 영화를 만들 때 뭐 어떤 이 목표 지점 이렇게 막 딱 우리의 도달점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이게 뭔가 말로 설명 안 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박혜준 배우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인물들을 만들면서 인물들의 관계나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고독, 이별.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혼자 남아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모두가 다 지금 함께 하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순간들을 다 경험들을 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운 순간들이 있고, 또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외롭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뭘까? 그 관계라는 건 뭘까? 근데 그냥 이 힘든 일을 겪고 난 사람들의 어떤 막 거창한 움직임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다시 찾은 그들의 일상 안에서 그냥 있는 상태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것을 만드는 것이. 원래 그 버전 중에 훨씬 더 선화가 막 씩씩하게 막 살아가는 버전도 있었고, 각본에 뭐 정말 장르 영화처럼 막 그걸 이제 조과장이 탁 지켜보면서 뭐 싹 사라지고 뭐 이런 버전도 있었는데, 이 영화의 결과 안 맞는가? 아무리 고독하고 외롭더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그러니까 삶이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또 각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장면들을 만들었어요.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 이야기의 답변으로 여러분의 감상이 조금 더 풍성해졌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답변들을 상기하시면서 또 휴민트 다시 관람하러 극장을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짤막하게 들려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박정민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GV 와주셔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끔씩 무대 인사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좀 소중히 오래오래 남는 영화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영화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제 말 잘하시는 지식인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가치도 있고 많이 배우고. 저는 진짜 이렇게 대화에서 얻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 영화를 매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이 무대 인사가 이제 즐겁게 유쾌하게 할 거고,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 계속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 후에 혼자 조용히 가서 이 영화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내 마음처럼 여러분도 저희 작품에 이렇게 애정 가져주시고 아끼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안겨준 작품인데요. 오늘 이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더더욱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그런 작품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월요일에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듣고 저희가 또 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관심과 사랑들이 느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의 끝이 참 여운이 깊은데 여러분들도 가시는 길에 그 깊은 여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배우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GV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늦은 시간인데 끝까지 이렇게 오래 남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무대 인사하고 하면서 되게 특별한 것이 함께한 배우들이 진심으로 이 영화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껴준다는 것이 느껴져서 같이 만든 동료로서 너무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그 언론 라운드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렇게 못했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또 우리 이은성 기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화 휴민트 많이 아껴주세요. 마음에 꼭 담아주세요. 박건이 죽는 것처럼. 네. 아까 이수환님은 박건의 뭐 사랑과 마지막을 미성숙하다고 표현해 주셨지만 저희는 성숙하게 휴민트 계속 사랑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저희 촬영하고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